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왜 한밤중에 총리가 사퇴를 했을까? 여러 가지 취재를 어제 하루 동안 긴급하게 취재가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끝까지 살피다가 마지막에 총리 카드를 집어 던졌다.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조간 신문들 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 오늘은 사설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왜 건너뛰나?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고뇌를 헤아리기에 앞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총리부터 챙기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이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징크스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나가면 왜 이렇게 일이 뻥뻥 터지느냐. 해외 순방 징크스. 잠시 후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로 이동합니다. 일면입니다. 성완종 회장이 내년 총선 나가려 또 사면 로비를 펼쳤다. 성 전 회장이 19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 500만 원과 의원직을 상실했죠. 그런데 이미 노무현 정부 2차례 사면을 받았던 성 회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 3번째 사면 로비를 펼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로비의 재앙이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자, 경향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궁금증은 차기 총리 검증된 관료냐 정치인이냐 그것이 문제다. 청와대가 또다시 긴 고민에 들어갔다. 차기 총리 이야기 벌써 6번째 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에 과연 차기 국무총리 누가 될 것인지를 점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 일면인데요. 하나하나씩 보실까요? 대통령은 나라 밖에, 총리는 물러나고 부총리가 직무대행했는데 혼돈의 성황주 정국. 여기서 나온 제목은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가?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3면입니다. 현직 총리 부담던 검찰 성완종 리스트 소환 1호 이냐 홍이냐. 여기서 이는 이완구 국무총리, 홍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사무실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연일 출근길 해명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직 그만둔 이 마당에 그 다음 타겟은 과연 홍준표 도지사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홍준표 지사의 출근길 해명을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일보 31면 만평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비행기에 조종석과 부조종석이 비어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비행기가 부 파일럿 다 없는 상태로 자동 운항 중인데 그 밑에 보시면 낙하산을 메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적혀있네요. 자,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잠시 후에 차기 국무총리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과연 6번째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는 누가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저희가 준비한 것은요. 이완구 국무총리가 한밤중에 사퇴를 표명했던 것, 청와대 한 라인과 긴급한 주고받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노은지 기자가 첫 번째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그제 오전 11시까지만 해도 이완구 국무총리는 총리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대통령 귀국 전 조기 사퇴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오후 5시쯤 퇴근해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한 이 총리.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박 대통령의 뜻을 확인한 뒤 밤늦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이 자정 무렵 알려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인 페루와의 시차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자정 무렵 페루는 오전 10시였고
박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총리실은 새벽 1시를 8분 정도 앞두고 이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국무회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는 내용의 긴급 메시지를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총리는 나가는 총리가 무슨 국무회의를 주재하냐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 귀국 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이완구 총리. 싸늘한 민심과 여당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빠르게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63일의 일장 춘몽, 이완구의 긴급 급박했던 하루에 대해서 방금 노은지 기자가 상세히 취재를 해서 보고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파악에 애썼다. 이 내용이 참 인상적인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인 정성희 위원님, 그렇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일말의 신뢰를 표명했다면 이 총리는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이제 새누리당 같은 여권 내에서까지 사퇴 기류가 이제 있는 것은 감지했고요. 예. 대통령이 기상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통화는 아마 두 분이 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 마지막까지 아침에 대통령이 일어났을 때 이병기 실장을 통해 가지고 아무 사인이 없는 것을 듣고서 예. 사퇴 결심을 한 걸로 봐서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신뢰가 남아있으면 버티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이완구 국무총리가 왜 자정 넘어서 한밤중, 오밤중이라고 하죠. 오밤중에 왜 사퇴 표명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시차를 고려했을 것이다라는 분석 저희 전해드렸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밌는 기사가 조간신문에 실렸던데 예. 어떤 기사입니까? 대통령 잠 안 깨우려고 국민 깨운 이총리. 이완구 총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잠 안 깨우려고 국민 깨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시간에 잘라고 이제 준비하는데 예. 속보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 속보를 보니라고 그 잠이 다 달아나 버렸죠. 내일 아침 돌직구 씨에서 물어볼 건데 뭐라 그러지?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봐야 됐으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자던 잠을 깨거나 준비하던 잠을 못 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호들갑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아침잠이 좀 많으신지 예. 10시 그거 보고 드리고 판단하고 한이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안영환 전 의원님. 기사 제목이 오늘 참 재밌습니다. 대통령 안 깨우려 국민을 깨운 사의 표명이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 국무총리지, 이 권력에 대한 의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저도 언론 출처 참 잘 뽑았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보수 언론인 뭐 신문 이야기해도 조선일보에서 뽑은 예. 제목이라서 조선일보 맞아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안 깨우기 위해서 국민을 진짜 깨운 것인지 예. 아니면 그 청와대에서 또 고민할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늦게 발표가 됐는지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시차 문제 때문에 12시 했다는 건 맞고요. 아마도 다음 날 어제 아침에 국무회의 주재 문제 때문에 성급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 밤늦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완구 총리가 마지막 사퇴하면서까지 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완구 총리에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기사가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 이완구 총리가 사의 표명하면서 한마디 멘트는 있었으면 했는데 멘트가 없어요. 아직까지 사실. 없죠. 없죠. 그래서 예. 멘트 그러니까 최소한 이러이러했는데 내 죄송하다. 근데 뭐 결백하다고 그렇지만 나는 이제 뭐 밝히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송구스럽다는 식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직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라든지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도 총리직에서 사퇴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이 대국민을 상대로 한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아직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 길에 이 국무총리실에서 이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도 그 문자가 왔는데 국무총리 일정 관련이라는 문자 제목이 와서 혹시 이 총리가 오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까라고 문자를 열어봤더니 오늘 22일 수요일도 국무총리 일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오늘도 입장 표명은 없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아까 저희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아무도 사과하는 이가 없다. 이런 제목도 실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명을 해서 이완구 총리가 됐는데 사실 그 지명을 잘못했다고 책임질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완구 총리도 나가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좀 물러설 때는 조용히 물러서야 되지 않았나. 이번 사태는 사실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예. 거짓말도 많이 했고 또 부정부패도 자기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러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첫날 굉장히 호기 있게 나오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뭐 대권 후보로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입장에서 결국 표를 몰아주던 그 선거운동원, 결국 예. 성 회장이 등을 돌리고 또 그분이 결국 칼을 꽂은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충청도를 전부 배신했죠. 충청도 말투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면초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태에서 본인이 좀 창피하게 예. 이렇게 나간 것 같아서 뭐 국민에게 깨우고 뭐 사의를 표명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격가지로 좀 빠져서 다른 인물을 좀 얘기할까 하는데 아까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기사 제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완구 총리. 검찰은 이제 첫 소환 타겟으로 이냐 홍이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이는 이완구 총리, 홍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1억 원을 성완종 회장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홍준표 도지사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출근길에 홍 지사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출근길 홍 지사의 입장 표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20년 전에 처음 정치를 할 때 선거법 위반이라는 올무를 한번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다. 정치판에는 곳곳에 올무가 있다는 것을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정치는 참 그 이야기하는 게 불쾌합니다. 어느 언론사죠? YTN입니다. 거칠은 이야기하는 게 참 불쾌합니다. 그것은 임명직의 문제지 선출직의 문제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거치표명 웃는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관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럼 기소가 돼갖고 거치표명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선출직들이 선거법 위반 연루돼가지고 재판 확정까지 거치표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는 내가 그 단정을 못 합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에게 YTN 출입 기자가 거취 표명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자 홍 지사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준비했는데 거취 표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면서 YTN 기자를 혼냈어요.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하시는 말은 맞는 말씀 같은데. 네, 그 선출직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은 여기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근길마다 아마 기자들이 둘러싸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곤혹스럽고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자는 자기가 사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이 궁금한 거를 대심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일개 기자나 특정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 저런 식의 태도는 과거에 그 홍준표 지사가 아침마다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좀 초조하고 예. 초조한 그런 것의 반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자가 물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홍 지사께서는? 참, 저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짠한데요. 저는 이 거취 표명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명예 문제고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출직이든 뭐 그것이 뭐 임명직이든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자리 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저 자리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거는 경남도 국민들이고 또 국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홍준표 지사도 사실은 굉장히 유체 이탈화법을 쓰고 있는데 그 본인이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여태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예. 다 뭐 배달 사고라느니 뭐 검찰에서 밝히겠다느니 검찰에서 밝힐 거를 왜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내가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거 예. 말 못해가지고 검찰에 가서 내가 밝히겠다. 그건 뭐예요? 결국 법적으로 내가 책임질 일은 하지 않았다. 뭐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법적으로 떳떳하다.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예. 안타깝습니다. 네, 아유, 홍준표 지사 참 딱하게 됐습니다. 안 의원이 딱하게 됐다고 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던데. 아니, 정말 아침마다
이제 보니까 경남 도청 출근하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도청에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 앞에서 마치 신문 당하듯이 물어보면 질문 당할 때 굉장히 곤혹스럽죠. 아마. 게다가 이제 질문 내용이 뭐 좋은 일이 아니라 사실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검찰청사 앞에 섰을 때 포토라인에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질문 던진 것처럼 지금 경남도청 입구에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홍준표 지사가 출근하면 마이크를 들이대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질문 내용도 검찰청사에서 한 질문 똑같아 보면은 자 받으셨습니까? 윤모 씨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본인 특히 검사 출신인데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예. 아마 저런 일을 본인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마 처음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내고 좀 예. 성격이 좀 급하신 분도 있어요. 뭐 버럭 화내는 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완구 국무총리는 3천만 원 수수 의혹인데 박윤진 전 대변인, 네. 홍준표 지사는 1억 원이고 아니, 그러니까. 돈을 건넸다는 중간 전달책도 있고 그 전달책에 증언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 총리는 저 임명직이니까 물러나도 싸고 나는 선출직이니까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예, 저도 버럭 한 말씀 드리면 이완구만 또 못하는 태도 아니에요. 예, 이완구 총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질문 들어올 때 국정이 흔들림 없이 열심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끝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자한테 저렇게 화를 버럭 내요? 예. 회사가 어디예요? 이 얘기 그 얘기는 뭐 어머니가 누구시냐? 네 아버지가 어머니 누구야? 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불손한 태도예요. 자기가 불쾌하기 전에 기자에게, 언론에게, 국민에게 대단히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고요. 예. 아니, 그래서 선출직이면 죄 지어도 안 잡아갔대요?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이 3심으로 끝나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감옥 가서 구속된 사람 숱합니다. 예, 어디서 버럭 화를 내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가 중요하죠. 예. 아, 기분 되게 안 좋습니다, 아침부터. 급기야 홍준표 도지사 어제 출근길에 이 기자를 상대로 굉장히 꾸중을 했는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이제 출근길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출근길 인터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경남도청 출근길에 조금 전 홍 지사의 입장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는 간사에게 했어요. 오늘부터는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출근길에 이러는지 결혼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완구 총리랑 홍준표랑 뭐 누가 먼저 되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소환 일정 같은 거 얘기 나온 거 조율된 거야. 네, 오늘 아침 조금 전 홍 지사의 경남도청 출근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의 인터뷰를 출근길에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홍 지사가 먼저 번에는 영화를 보는 모습이 예고편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번에는 또 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자, 경남도 도의회 모습인데요. 역시 도의회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동안 홍준표 지사가 노골적으로 졸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인터뷰가 너무 피곤하셨나요? 자, 아무래도 아침 출근길이 곤혹스러웠긴 했나 봅니다. 출근길 곤혹스러운 것보다는 아마 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지 않았나 그런 잠 못 생각이 이루는 밤. 들어요. 여러 가지 고뇌가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전에 이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서도 너는 지져라, 나는 영화 예고편 볼게, 뭐 이런 부속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굉장히 당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 저 힘이 넘쳐서 영화까지 보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힘이나 이런 게 그런 게 좀 딸리시는 것 같은 아주 원초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아니, 근데 저게 창원에 잠 못 드는 밤일 수도 있고요. 지금 질의하는 의원이 누구냐를 봤더니 예. 이 무상급식 철회 문제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지금은 노동당 소속의 그 여영국 도의원이신데요. 아예 그냥 뭐 지난번에는 너는 지져라 이런 거였다면 오늘 아예 귀 닫고 푹 주무신 듯한. 푹잠. 그러니까 좀
저분이 이제 여양국 의원인데 아예 예. 그냥 무시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예. 들렸겠죠? 식사 후에 졸렸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신난하겠습니까? 사실 유죄든 무죄든 실체적 진실은 이제 검찰이 밝히겠지만은 밝혀야죠. 무죄를 하더라도 본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뭐 잠을 쉽게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뭐 자료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낮에는 또 오전에는 업무도 해야 되고 예. 오후에 또 질문할 때 그런데요. 국회 가서 앉아있으면 졸리긴 졸립니다. 졸립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게 다수 중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 1대1로 면담은 졸 수가 없죠. 그런데 다수 중에 묻힙니다. 예. 의사 배치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는 내가 졸아도 별로 눈에 띄지 않겠지란 착각을 하게 돼요, 사실. 착각이죠.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찍히는데 어찌됐든 참 안타깝습니다. 또 딱합니까?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지사의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꼭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만 나가면 이렇게 사고가 터지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나갔다 하면 사건 사고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순방 징크스가 이번에도 또 나왔다 이건데 관련해서 제가 출력물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자, 생각해보면 2013년 취임하군 직후부터 첫 순방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5월 미국 순방 때 윤창준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서 미 의회에서 멋있게 영어로 연설 등을 했지만 순방 성과가 싹 묻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6월 중국 순방 때는 국정원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서 나라가 또 엄청난 이슈에 빠졌었죠. 그리고 9월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 때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지면서 역시 온 전국이 최동욱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서유럽 순방 때는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있었고 2014년 1월 인도 스위스 때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카드 중지하느라 그때 카드 바꾸느라 아마 난리 났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6월 중앙아시아 순방 때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친일 발언으로 야, 겨우 총리 하나 임명했더니 또 말썽이네. 미간을 찌푸리게 했고요. 9월 캐나다 교육문화수석 사이, 10월 유럽 김무성 대표가 베이징에서 개헌 요구 본물 발언 때문에 또 청와대와 여당 간의 힘겨루기 한판승이 있었고 2015년 3월 중동 순방 때는 가만히 있었던 이제는 미 대사까지 누가 피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까지.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이 정도면 순방 징크스가 아니라 법칙으로 산격해도 될 법한 그런 일들이 이 정부에 들어서 이상하게 일어납니다. 글쎄 진짜 정리해놓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하게 보이네요. 예. 예. 나가실 때마다 대형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가 세신 분이 국내에 있을 때는 저 사건을 다 누르는데 기 세신 분이 밖에 나가시니까 터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생각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렇다 해서 해외 순방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국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 좀 많은 건 맞습니다. 사실. 여기 대통령에서 제가 보기 좀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대통령 앞으로 나갈 때도 사실 고민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예. 네. 예,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이 외유내강. 이제 겉으로는 아주 부들부들한데요. 속으로는 강직한, 강한 사람.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 밖에 나가시면 나라가 분란이 벌어지는 외유내분. 이런 외유내분.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예. 이제 대통령이 어디 순방 나가신다 청와대가 발표하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요. 야당도 이번엔 또 뭔 일 벌어져? 이런 걸 늘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사실은 이 징크스가 단초가 된 건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이거든요. 그때 우리 대통령이 뭘 했는지 미국에서 전혀 모르는 반면에 윤창중 사건은 대변인 사건은 한 달 가까이 했는데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징크스란 말이 붙어져서 사실은 대통령과 무관한 일도 많은데 묶어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문창준 총리 후보자는 지금의 그 이완구 총리 사태랑 이제 진행 과정이 되게 비슷했습니다. 사안이 진행될 때 이렇게 나갔고 문창극 그 총리 후보자는
무조건 가겠다. 예. 청문회까지 가겠다 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믿고 했는데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었고 결국 돌아와서는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그 의중을 한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그 비슷하게 돼서 근데 저 억지로 좀 묶어놓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어날 예.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건데 대통령 순방과 엮어서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보더라도 좀 대통령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이상합니다.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자,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이 대한민국의 다음 국무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벌써 6번째 국무총리를 찾는 국무총리 구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 옆에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낙마자들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 첫 번째, 두 번째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억지로 연장이 됐죠. 유임됐고 세 번째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 네 번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 다섯 번째 이완구 국무총리가 천신만고 끝에 청문회는 통과했지만 결국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에 무너졌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다섯 번째 총리마저 사퇴한 이 마당에 과연 이제 식스맨 여섯 번째 국무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에 국민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여섯 번째 국무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 돌직구쇼에서 4명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총리, 차기 총리 후보자들 만나보시죠. 자, 이 노래는 거기 누구 없어입니다. 누구 없어. 대한민국 여섯 번째 총리 후보. 과연 그 식스맨은 누가 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이인재 최고위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가로 열고 서울시장 후보, 가로 닫고 탈락. 자, 이 4명의 후보가 있는데 과연 누가 역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첫 번째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오브라더스로 요즘 한창 4.29 재보선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첫 번째 총리 후보 하마평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기호 1번입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강점이랄까요? 장점이랄까요? 뭐가 있나요? 우선은 젊기 때문에 굉장히 세신 이미지가 있고요. 최신 이미지. 네. 그리고 김무성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그 사용 카드, 그러니까 견제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카드가 되는 것이죠. 비박계에서 강력한 이 네. 박 대통령의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KY를 견제하기 위한 네. 견제 카드다. 그리고 예전에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예.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또 어쩌면 청문회를 좀 쉽게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도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예. 국민들한테 굉장히 세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아마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또 박 대통령께서는 법조인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에 딱 맞는 사람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리가 되면 또 국정이 정책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을 내걸었을 때도 이 무상급식, 분별 없는 무상급식에 반대를 했다가 서울시장직을 상실했는데 요즘 이슈와도 이 부상을 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번 후보로서 강점이 있다는 분석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물어봐야 되죠. 오 시장과 25년 지기인 오세훈 전문기자 안영환 전 의원께서는 오세훈 총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의적이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십니까? 대통령이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인을 총리로 앉히면 굉장히 부담이 커집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특히 이제 당장 뭐 대통령이 정치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잠재적인 대권 후보입니다. 예. 대권 후보를 키워서 정치권 흔들리려 하지 않느냐라는 의혹, 오해. 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실 대권 후보끼리 들어오면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들 권력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측근에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지를 같이 하는 총리를
수락할 것인가? 본인이 할 것인가요? 네,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이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기회에 그걸 넘어서는 예. 인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건 제가 이다 아니다 확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청문회나 이런 걸 이렇게 뭐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정책 문제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야당이 상당히 반발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장 그만둘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내던졌는데 지금 현재 기조는 이 무상급식은 다 가고 있고요. 예. 가고 있고 이 정부도 오히려 복지를 무상복지 시리즈는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조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사람이 총리를 오게 되면 이 정부가 추진했던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예. 모든 뭐 무상보육이라든가 모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좀 결이 안 맞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마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예.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야당 쪽에서는요, 지금 오세훈 시장 총리 하마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할 거다. 그 뭐 안 그러려고요? 안 그러게요. 오. 왜냐하면 야당 안에는 김태호 효과라고 하는 아주 기억하기 싫은 효과가 하나 있어요. 예. 저분이 뭐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 키운다면서 그 소문 쫙 돌아가지고 우와 달라붙어가지고 딱 낙마시켰더니 낙마시켰죠. 김황식 총리를 어디서 이렇게 예. 영입해가지고 그분을 세워서 그야말로 집권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딱 끌어올렸을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카드로 했으니까 둘이서 내분이 벌어지도록 더 써야 된다. 야당에선 더 써야 된다? 더 써야 된다. 그랬는데 네. 야당이 낙마시키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망론이 그냥 가속도 붙어서 올라가고 국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하셨냐면 예. 그 당시 낙마에 앞장섰던 박지원 의원께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박지원 이번에 당대표 떨어지시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그랬군요. 자,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여섯 번째 박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번엔 두 번째 후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이주영, 이인재, 김한식 두 번째 후보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입니다. 자, 사실은 이 세월호 국면에서 해수부 장관 중에서 팽목항의 영웅으로 사실은 꼽혔습니다. 유가족들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표했고 또 이주영 전 장관 직전에 윤지수 해수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해수부 장관으로 기록이 됐는데 자, 안영한 전 의원님,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사실은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직전에 차기 국무총리로 강력하게 부상했던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네, 그랬었지요. 일단 뭐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여러 가지 요건을 갖췄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신사죠. 대통령 굉장히 신사 그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다 이제 법조인이죠. 아마 계속 지명했던 분들 상당수가 다 법조인들이에요. 법조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아까 오세훈 총리 배변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세훈 전 시장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일단 대권 후보가 아니다는 점, 예. 부담이 없다는 점. 그러면서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총리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이 대국회 업무입니다. 행정부의 어떤 제2인자로서 입법부와의 관계 설정해서 일단 국회의 업무에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는 업무 거. 감각이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쉽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처럼 그렇게 복병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 통과 상대적으로 쉽다는 측면, 또 대권 욕심이 없기 때문에 뭐 쉽게 대통령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다는 거. 예. 그리고 하나는 국민적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염 기른 저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그래서 예. 국민적 이미지가 사실 이주영 의원이 사선 의원 했지만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해수부 장관 하면서 팽목항에서의 저 모습을 보여주기 이후에 많은 국민들한테 회자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직자의 모습 하면서 퇴임할 때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칭찬에 그렇게 능숙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칭찬을 드물게 칭찬했던 그런 공직자여서 대통령의 뇌리에도 강하게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전 해수부장도 유력한 후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나온 분들 중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지난번에도 강력한 하마평에 올랐기 때문에 좀 비슷하지 말한 대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역시 국회의원 출신이고 역시 지금 다음 선거까지 출마를 한다면 사실 역시 똑같은 시한부 총리다.
그러니까 국정을 하반기에 예.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시한부 총리라는 그런 인상이 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영 의원이 굉장히 평판이 좋고 예. 뭐랄까 착하신 분이고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정치인으로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총리는 뭐 국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통할하는 그런 어떤 조정 능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지수가 많은 분이라 이 카드를 했을 때 국민들이 설득이 가능할까 예. 하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그전에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서면서 혹시 총리로 되는 것이 아닐까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야를 아우르고 특히 세월호 유가족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마 이주영 전 장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통합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거론이 되는데 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친박이라고 원내대표 선거할 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친박이라고 했지만 결국 박 대통령께서는 예. 지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 총리 거론할 때 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윤진 전 대변인. 네. 이주영 전 장관을 만약에 여권과 청와대에서 차기 총리로 임명을 했다. 네. 야당은 반대할 겁니까? 찬성할 겁니까? 이럴 때 야당은 딱 첫 마디가 그거죠.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럴 때- 안 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럴 때 사실은 지금 환영한다 해줘야죠. 세 분이 다 예. 칭찬 일색이신데 방금 그 얘기. 예. 원내대표 이완구 총리 얘기 진 사람이에요. 누구랑 손잡고? 친박하고 손잡고. 예. 아까 인사하는 장면 나왔을 때 옆에 누구? 돈 받았다는 리스트에 있는 홍문종. 예. 그 정무 감각이 좋은 분일까요? 그분이? 의문이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힘들어하는 유가족들의 공감 능력 그리고 끝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거는 뭐 좋은 일입니다만 총리로서의 정무 능력? 예. 감각? 에이 좀 글쎄. 다시 한번 차차치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검증하겠다. 좋습니다. 세 번째 총리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4명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주영 전 장관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피닉제라고 불렸던 이인재 최고위원입니다. 사실은 정치인 이인재, 거물이죠. 상당히 거물이시고 정치적인 어른 중 한 분이시고 정치적 수명이 음악이 갑자기 딱 끊겼어요. 다시 나오네요. 정치적 수명이 굉장히 불사에 가까운 피닉스. 죽지 않는 새다, 불사조. 이인재 후보가 총리 하마평에도 이번에도 올랐는데, 자, 박윤진 전 대변인. 예.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이인재를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쨌든 뭐 철새 그리고 또 그 구태 정치의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나이도 뭐 적지 않으신 분이고요. 그러나 모든 이번에 이완구 또하면 성완종 이 사건 과정에서 온 국민이 모든 언론이 얘기한 충청 대망로는 이제 끝났다. 아, 충청도. 자, 불씨를 살려보자. 이인재도 사실은 논산, 예. 충남 그쪽 출신이시니까 충청도죠. 예, 충청 총리를 다시 발탁하면서 충청 대망로에는 불씨도 살리고 충청 민심도 걷어들이는 이런 효과 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또 저분이 모 방송사에 가불 교체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시는 등, 그렇죠. 이미지 변신에도 약간 성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충청권 최다선 육성 국회의원인데, 그랬군요. 이 충청도 이 대선 후보급 인물이 다 죽었다,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인재 최고위원이 있었군요. 아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발탁하지 않을 확률로 거의 발탁하지 않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인재 의원이 여전히 대권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고, 예. 우리 대통령은 꿈을 꿉니까? 예. 이인자를 키우지 않는 그런 성향이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다음에 품성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각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커왔던 분이기 예. 때문에 대통령이 총리로 발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의견.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인재 후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 예. 이유는 무결점 총리, 과연 결정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태 정치의 거의 표본이신데 청문회 통과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주영 해수부 장관보다 더 심하게 야당에서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이 충청도 인물들, 충청의 거물, 총리들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까 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충청도에서 이 총리 거물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이영구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기억을 되살려봤습니다. 제 옆에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이해찬 총리 당시 역시 충청권 충청의 맹주.
이해찬 총리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3월 그랬는데 잘 나가던 이해찬 당시 총리가 3.1절에 하필 골프를 치셨어요. 근데 골프를 치시고 해명을 또 당당하게 하셨어요. 좀 자세히 볼까요? 그래서 이 3.1절 골프 파문으로 결국 충청권 총리 1호였던 잘 나가던 총리 1호였던 이해찬 전 총리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정운찬 국무총리입니다. 충남 공주 출신이고요. 재임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인데 사태 배경은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총리의 사실은 명도 같이 날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운찬 총리의 얼굴을 보면 국민들에게 그닥 이미지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성실한 총리, 일 잘하는 총리, 충청권에서 인물 하나 나왔다 이런 평이 있었고 세 번째 그 맥을 이었던 사람이 바로 현재 이완구 국무총리, 충남 청양 출신인데 결국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충청도에서 거물이 나오고 국무총리, 막강한 국무총리, 영향력 있는 국무총리 자리에 번번이 올랐었는데 충청 총리가 대망론, 그 대망이 크게 망했다. 네. 대망이 크게 기대가 돼서 크게 망했다고 이번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역대 충청 출신 총리 한 6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총리들에 비해서 굉장히 거물들이에요. 거물들이에요. 거물들입니다. 역시 뭐 거물들 가장 JP 김종필 총리는 뭐 특수한 케이스죠. 뭐 항상 대권 후보급이었고 대권 주자급이었죠. 상김이라는 이름 하에. 예. 그래서 이제 김종필 총리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이해찬 총리만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에서 실세 중에 실세. 정말 실세형 국무총리가 이야기 들었고 예. 또 충청도에서 대권 후보 깝니다라고 했었고요. 정운찬 총리도 마찬가지로 친이계에서 박근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박근혜 당시 뭐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라는 이야기 많이 나올 정도로 거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또 욕심도 있었고요. 이완구 총리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다른 지역 출신의 총리에 비해서 일단 총리 후보가 되면 충청이라는 지역을 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충청 지역은 사실 대권 후보께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청 총리가 나온 순간 이건 충청을 안고 나면은 내 대권 후보 되겠다라는 상상을 본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다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물이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집중 견제를 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의 라이벌 되는 정운찬 총리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박 박근혜 당시 의원, 박근혜 후보가 예. 될 수 있는 박근혜 후보 측에서 견제를 했다는 것이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 후보권 총리들이 바로 당내나 당외의 견제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굉장히 운이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았었는데 운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어쨌든 충청도 분들은 총리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도 영호남에만 왜 우리가 뺏기느냐 한번 예. 해보자라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그래서 또 이완구 총리가 또 한 번 충청 분들에게 예. 실망 안겨드리는. 그래서 잔혹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예. 그런 표현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캐스팅 보트 중에 한 지역이 충청도인데 충청도 도민분들이 상당히 좀 억울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국무총리 차기 후보자 만나고 있는데요. 하마평에 오른 인물 중에서 네 번째 인물을 만나보시죠. 자, 여섯 번째 총리 후보입니다. 오세훈, 이주영, 이인재에 이어서 네 번째는 황식이 형이라는 별명을 들고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을 했지만 같은 당의 정봉준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결국 서울시장 자리를 야권에게 뺏겼습니다. 잘 총리 끝내고 미국에 있던 분을 서울시장 후보로 모셔왔건만 이건 뭐 후보도 못 올랐으니까 억울할 법한데 김황식 전 총리 이 네 번째 후보인데 강력한 카드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황식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최장 총리지만 참 성실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김황식 전 총리를 다시 한번 쓴다? 꽤 그럴듯한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김황식 총리는 어떤 공감 능력이나 천안함 어떤 묘역 행사에서 우산을 받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던 50분간 서 있었던 그런 장면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에서도 상당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조인 출신의 감사원장으로 균형 감각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총리 재임 기간 동안에 전혀 무리 없이 국정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에 끝난 다음에 독일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 있었는데
사실 그 대항마로 박몽준 의원의 대항마로 사실 친박계에서 끌어왔다. 본인이 굉장히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사실은 미안한 느낌도 있거든요. 미안해야죠. 예, 그래서 그 김학식 총리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지만 총리질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허.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인데 다만 그 MB 정부 시절에 총리라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겠죠. 예. 하지만 오늘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면 여기 오늘 PD가 너무 곡을 잘 골랐는데 그냥 한번 불러본 거니까 예. 너무 의미는 두지 않고 그냥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유, 그냥 한번 불러본 험합형인데. 아니, 그런데 이게 김학식 전 총리를 다시 한번 총리로 쓴다. 전 생각하지 못했던 카드였는데, 박윤진 전 대변인. 네. 이번 정부 내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카드 같아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김태호 총리, 젊은 총리, 역동적인 네, 총리가 네. 낙마하고 나서 네. 그 다음 국정을 안정하게 이끌었던 주인공이 바로 김학식 전 총리 그렇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어떨 것 같아요? 그러나 뭐 JP도 아니고요. 예. 이렇게 또 다시 쓴다. 낡은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은 있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실 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뭔가 쇄신하는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 싶은 욕심도 예.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사실 오세훈 카드 쪽에 더 손을 가면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예. 아까 잠깐 배 변호사가 분석한 것처럼 김무성 그 당대표가 너무 커요 지금. 그죠. 저렇게 거산이죠. 조금만 더 거산. 크면 이제 저기 한 30분 이번에 독대합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예.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될지도 몰라서 약간 눌러놔야 되고 견제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예. 정치인 쪽 카드를 뽑아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젊은 검은급 김학식보다는 정치인 오세훈이 더. 아니, 오세훈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예.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인 카드 그래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박장대사가 웃을 뻔했던 게 방금 보여줬던 그 신문 예. 조선일보로 보이는데요. 그 신문의 그 제목이 총리 후보군 많이 축적해놨다. 예. 많이 축적해놨다. 뜸 안 들인다. 이게 제일 웃겼는데 예. 6번에 가까운 지금 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축적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에서 대통령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카드 뽑아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김황식 총리가 만약에 다시 온다고 하면 그건 좀 모양새가 이 정부의 모양새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을 이번 정부에서 총리가 너무 없으니까 다시 사용하겠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서 예. 이 카드를 만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또 서울시장에 데리고 나왔다 해서 미안하다는 거는 그게 뭐 선거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지 뭐 누가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예. 그런 미안한 감정 때문에 또 앉히기도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권 내에서는요. 혹시 이 김황식 전 총리가 다시 중용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글쎄 일단 뭐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호남 출신이라는 장점이 있지요. 사실 여기 거론된 우리가 거론했던 분들 가운데서 호남 출신이 거의 유일합니다. 현재 전체 각 언론 지상에서 거론된 분들 가운데 호남 출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권에서 호남 홀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또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호남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황식 총리는 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김황식 총리를 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는 있겠죠. 과거에도 고건 총리 같은 경우가 정부를 넘나들면서 두 차례 총리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방금 배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의 쇄신 이미지와 맞는 예.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 벌써 6번째 총리 후보직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럴 때는 사단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인데도 아직까지 안정적인 국무총리가 없다. 이 사단을 빚은 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오늘 일면 제목에 아까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왜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나?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가? 라는 한겨레 신문 일면 제목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31면 사설에서도 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한마디 하지 않는가? 라는 비판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자,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어떤 내용인가요? 한겨레 일면은 오늘 뭐 사진 4장을 깔았습니다. 예. 첫 번째, 대통령은 나라 밖에 계시고 총리는 물러나고 세상에 부총리가 직무대행하고 예. 이게 옛날에 한 번 있었고 지금 아주 오랜만에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성완종 정국의 혼돈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느냐 예. 이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총리와 장관 등의 그 인사청문회 대상들의 낙마가 무려 10번째입니다. 근데 그 10번째를 치면 이게 그 낙마율로 보면 14.5%, 노무현 대통령의 3.8%보다 뭐 3배, 4배. 예. 그리고 말이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보다도 무려 2배나 낙마율이 예. 높은 이 말이 안 되는 인사 참사가 계속되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예.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은 짜증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소개한 인터뷰 2개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자꾸 남의 일처럼 말하시는데 제발 책임감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 읽지 못하시면서 총리의 고뇌는 또 어찌 그렇게 잘 예. 공감하십니까? 이 말씀까지를 전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이어서 동아일보 사설에는 이런 사설 제목이 실렸습니다. 이게요,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왜 건너뛰나? 논설실에서 사설을 쓰는데 논설실 계신 분 저기 계시니까 정성희 위원님, 어제 동아일보 논설실에서 사설을 놓고 굉장히 깊은 고민을 평소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제목과 사설이 박 대통령 왜 대국민 사과를 건너뛰나? 어저께 우리 회의하자마자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총리가 사퇴한 국면에서는 그 통상적인 경우에 이것의 그 향방은 대통령이 결국 인사 실패로밖에 모아질 수 없는데 예. 인사 참사가 지금 이렇게 2년 반째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사과를 명확하게 한 경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번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예. 그 숱한 그 인사 적에 대해서도 그 뭐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잠깐 그 남의 말 하듯이 잠깐 넘어간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어저께는 좀 터졌죠. 이렇게 총리가 이제 후보자도 아니고 낙마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인사에 대해 스타일과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본인의 이런 그 처음부터 시작된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과책, 실책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낮은 자세로 국민한테 해명하고 설명을 구하고 앞으로 변신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앉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어저께 이런 사설이 나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의원님.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다. 한겨레 신문 제목이 뭐였죠?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가? 대통령도 깝깝할 겁니다. 대통령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뭐 한길 물속으로 나도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뭐 이완구 총리가 저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도 참 깝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페루, 콜롬비아, 중남미를 순방 중인데 거기에서 사과를 하기는 좀 효과도 별로 없을 뿐더러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귀국을 하면은 1월 저녁에 귀국을 하는데 귀국을 하면은 그 다음에 국무회의 석상이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 이권에서 어느 정도 사과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청와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어느 수준의 발언을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연구를 깊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언론도 그렇고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또 다시 이제 정치 개혁이란 말 하면은 굉장히 정치권을 흔들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지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말은 어떤 의미 간에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가 여성이라서 그 여성 대통령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사과하는 말이 어려운 것은 대통령이 여성이나 대통령의 성격에도 좀 어떤 그런 예.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떤 남자 부부 싸움을 하면은 남자 뭐 잘못하면 남자들이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여자가 잘못을 한 경우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당신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내일 아침에 남편한테 밥상을 잘 차려주죠. 예. 밥상을 잘 차려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자들이 쉽게 말해서 그래 내 잘못이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여성이라는 스타일, 예. 여자들이 사과를 이렇게 말을 내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예.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완구 국무총리 사태로 촉발된 이 정치권 중요한 이슈들 두루두루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뉴스의 장르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면 탑 뉴스로 이동을 할 건데요. 중앙대의 이사장이 중앙대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 내용이 너무나도 섬뜩하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목을 치겠다라고 밝혀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를 만나보시죠.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목 치려다 목 내놓게 된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어떤 내용인지 조영민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목을 쳐달라고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는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쳐줄 것이다. 박용성 중앙대학교 이사장이 보직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학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반대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노골적인 표현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박 이사장이 보낸 또 다른 이메일에는 학내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중대신문의 논조는 학교를 대변해야 한다. 이 원칙에 반하는 방향으로 단 1회만 발행하면 즉시 폐간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중대신문에 관해서 폐간 운운하는 면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조 개편을 찬성하는 온라인 글에 대해선 광고비를 직접 내겠다며 학교 신문에 전면 광고로 싣도록 지시했습니다. 비대위 측에서 학사구조 개편을 놓고 전체 교수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자 박 이사장은 사기꾼이 운영하는 지방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투표에 참석하는 교수에게 징계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거세지자 박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이사장직과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두산중공업 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이자 동시에 두산중공업의 회장입니다. 박용성 회장이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결국 두산중공업 회장직에서 그리고 중앙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우리 조영민 기자가 지금 자세하게 취재를 했는데 본인이 추진하려는 대학의 개혁 그 방향과는 또 별도로 교수들에게 보낸 이 이메일 내용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쳐주겠다, 막말을 퍼부은 이메일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비대위 이렇게 하니까 비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비대위 아니냐 이러면서 좀 조롱하는 메일을 막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중앙대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앉으면서 중앙대를 굉장히 많이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학교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하면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목을 쳐주겠다라는 식의 막말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언론에 보도돼서 바로 그 회장 자리든 다 이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재단이나 이 두산중공업에는 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비난도 있고, 또 학교 측에서는 단순히 지금 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일을 해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냐라는 욕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빨리 자리를 내놓은 거는 조현아 부사장의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이 회장들이 이런 막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그 사건에서 배우고 바로 나가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개혁이라는 게 방향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도 올바르고 정당해야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을 했네요. 조영민 기자가 자세히 보도를 했지만 그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이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목을 내가 쳐줄 것이다. 그리고 조두, 세대가리다. 이렇게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표현을 했는데, 야, 이게 박용성 이사장님, 우리 언론이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만나면 기사거리가 나와요. 굉장히 말이 많으신 분이고, 기사를 걸고 다니는군요. 예, 전화를 한번 드려서 중앙대 개혁이나 이런 사안에서 코멘트를 부탁드리면은 저희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30분간 그냥 잘잘잘잘잘 전화 우리가 오히려 그만하시죠 할 정도로 말이 많으신 분이고, 사실 우리 또 정성희 위원께서 예전에 논설위원 가기 이전부터 이 교육 담당에서 오랜 취재 기자로 또 취재를 해왔는데, 중앙대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칼럼을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은 정말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만 드리면 쫙 나옵니다. 과거에도 이제 좀 발언을 소개를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한국은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은 나토다. No action, talks only 국가다. 라고 정부를 세게 비난을 했고, 노동계에 대해서는 때로 몰려와서 때만 쓰는 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치권은 갈등 조정 능력을 잃은 삼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아마 보실 때 사실 많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화끈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취재원인데 그렇게 본인이 말이 많고 그다음에 거칠게 하는 화법이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대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예.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제가 그때 취재만 해도 중앙대학이 단과대학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몇 개인가요? 18개입니다. 18개. 과가 100개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그때 보고서 이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대학이다. 이렇게 단과대학이 18개면은 거기 학장도 18개고 교수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 방대하고 비대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마 이제 기업에서 와서 기업 논리로 이렇게 막 줄이면서 개혁하는 과정에 인문대학이나 인문학이 많이 이제 희생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거 저항을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 대학 개혁의 방향이 맞고 어떻게 개혁하는 과정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떤 태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학 개혁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컨대 중앙대학교와 개혁 이후에 중앙대학교 커트라인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렇다는 것은 이 박용성 이사장이 중앙대의 개혁을 시작하면서 어떤 중앙대의 공식력과 중앙대의 실력과 중앙대의 인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방향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은 항상 박유진 전 대변인 사고는 디테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디테일에서 굉장히 부족했다. 축구 경기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이기면 뭐 하냐? 경기에서 상대편 정강이 걷어차고 백태클하고 이런 경우 되면 야유가 쏟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의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중앙대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뭐 박수가 좀 쏟아진다고 한들 저런 식으로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극대화하는 방식 옳지 않다고 보고요. 철학적으로 좀 이제 다른 접근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중앙대처럼 기초학문, 철학, 인문학 이런 거 다 없애고 나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들이 그렇게 큰 거냐. 그런 대학교는 그럼 철학이랑 기초학문들이 없느냐. 인문학과 관련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너무 기업 논리로만 몰고 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말씀을 얹고 싶습니다. 우리 또 사학 그런 의미에서 사학과 나온 안영환 의원님. 저도 인문학도입니다. 정성 의원도 인문학도고 인문학도인데 그럼 개인 이야기를 하면요. 서울대학교에 사학과가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국사학과가 있습니다. 제가 서양사학과 나왔고 정석 의원이 국사학과 나왔습니다. 동기죠, 둘이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학부에서 전 동양사, 국사, 서양사 나눠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희들은 사학과로 1학년 때 들어갔는데 2학년 때부터 과를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학부생을 과를 나눈다는 건 전 타당치 않다고 봐요. 이거 대학원에서는 전공 나눌 테는데 이게 현재 대한민국 대학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사실 학과를 교수들의 이해관계에서 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학과 77개를 47개를 줄이겠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는 교수들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때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동문학과를 나온 동문학과 졸업생이 독일의 동문학과 졸업생 더 많다는 이야기 한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한국의 인문학이 비대했습니다. 왜? 과거 대학을 만들 때 인문학과를 만들면 돈이 안 드니까 교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설 기자재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이 과도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교육의 이제 목표 자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70%, 80%에 입학을 합니다. 과거에는 대학 교육이 종합적인 인격체, 완성된 엘리트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직업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대학이 직업이 양성소냐? 맞습니다. 직업이 양성소입니다.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30년, 40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용성 이사장의 이제 전 이사장의 대학 취급방 맞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 대학은 학과가 없습니다. 전공만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성 전 이사장님 이 말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데 대학에서 가르칠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지 인문학과가 아니다. 인문학 소양은 인문학 과목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인문학 과목을 이수해야지 졸업시키도록 만들면 학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 나가는 거지 교수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학생들을 벌모 삼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목을 치겠다라는 너희들 목을 치겠다라고 말했던 박용성 이사장의 이 막말로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는 안영환 전 의원과 정성희 위원이 서울대 동기동창이라는 얘기로 끝이 났는데. 나는 괜찮은데 왜 안영환 의원이 동문회에서 이제 완전히 잘렸어요. 좋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한마디.
저는 이제 방향은 맞지만 이런 중간의 과정이 좋지가 않다는데 그렇죠. 이게 저는 좀 홍 지사님이 좀 생각이 나요. 다시 또 비슷하잖아요. 홍준표 이야기를. 네. 왜냐면 방향은 맞거든요. 예. 두 분 다 하시는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그 과정에서 막말을 하고 어떤 중간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보이고 결국에 끝이 둘 다 좋지가 않다. 예. 이런 점이 좀 동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전국의 한 가운데 놓인 인물이 홍 지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홍 지사 얘기로 마무리되네요. 배승희 변호사님은. 자,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수요일 아침에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쇼 모든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날카로운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께 유쾌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